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진행을 맡은 유윤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 남과 북의 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또 경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북한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익한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대신경제연구소 투자전략실 수석연구원을 비롯해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자산운용사 SPG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금융전문가이신데요. 장철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함께 또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공직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대신증권에 입사해서 이제 증권맨으로서 한 20, 30년 근무를 하다가 현재도 이제 자산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송강민 씨, 최일아 씨,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일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송광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잖아요. 또 오늘 이제 우리 북한 경제를 살펴보면서도 또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의 이제 평방킬로미터인데 전 세계의 0.07%의 면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0.7%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GDP를 보면은 이제 남한이 한 1인당 3만 불이고 북한이 한 1,1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경제 규모는 한 60대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0.07%의 면적에서 0.7%의 인구가 전 세계 생산량의 2%를 생산하고 전 세계 무역의 3%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상을 한번 보면은 유엔 회원국 193개 중에서 경제 규모는 11위이고 무역은 9위, 이 수출은 이거 혹시 중미 독일 네코 이거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중미 독일 네코, 이게 수출이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코리아에서 우리가 6번째, 전 세계 6번째 이제 수출국입니다. 현재의 북한은 보면은 이 소련이나 동유럽은 그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시장 경제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경제 쪽에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북한 금융기관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북한도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 금융기관하고 금융회사는 어떻게 틀릴 것 같아요? 기관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기관이고, 회사 하면은 이제 개인이 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그 책임하에 경영을 하는 걸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처럼 금융기관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국영기업체 말고는 금융회사라고 해야 맞고, 북한은 금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북한도 이렇게 은행이 있긴 있습니다. 그 협동농장 신용부 같은 데는 대출도 해준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출을 해줘도 이제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가불 정도, 미래의 어떤 인건비를 미리 주는 거 정도 오지, 사실상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금융기관처럼 어떤 역할은 못하는 것 같고요. 보험기관도 있긴 있는데 뭐 개인들이 저기 가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북한이 경제 생활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환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환율도 이제 고정 환율이란 말이 있고 변동 환율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고정 환율제입니다. 어떤 북한 그 어떤 외환 전문 은행에 가서 1달러를 가지고 북한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100원을 줍니다. 물론 뭐 110원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100원을 줍니다. 근데 실제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하면은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한 8,000원은 줘야 달러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혹시 일하시는 그런 거는 느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달러를 사봤던지? 저는 제가 어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있을 당시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도 그때도 화폐를 선호할 때 보게 되면은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가지고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게 추세였었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업이 소유권을 산다는 거예요. 분산해서. 혹시 퍼라고 들어봤어요? 주식시장에서 PER. 예, 이 주식은 1년에 이익이 얼마 나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 싸다 혹은 비싸다. 우리가 주식값을 이제 비싸다 싸다 하는 어떤 이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이 회사는 주당 이익이 얼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10,000원 했던 게 지금 50,000원이다. 이건 너무 비싸.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10,000원 할 때보다 50,000원 할 때가 기업이 이익이 훨씬 더 늘었으면은 주가는 5배 뛰었는데 이익은 10배 뛰었으면 아직도 싼 거예요. 옛날에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000원 해요. 야, 옛날에 5만 원 하다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싸네? 이거는 엄청 틀린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고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는 10,000원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입문할 때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이익이 얼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싸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물건 값은 이익 규모의 한 20배 25배 이렇게 쳐주는구나. 시가총액이 뭔지는 아시죠?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한국전력 그걸 통째로 사려면은 그 주식을 전부 사면 되겠죠. 그럼 주식수 곱하기 지금 주가 하면은 한국전력을 통째로 살 수 있겠죠. 한국전력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종목은 이제 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200개 종목을 전부 합치면 한 1,800조가 되는데, 이 1,800조를 통째로 사면은 1년에 한 140조 정도 돼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이익에 비해서 몇 배냐면은 한 13배 정도 돼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익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이제 일반적으로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으냐, 중국 주식이 좋으냐, 한국 주식이 좋으냐 할 때는 대강 비교를 요걸로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주식이 이익의 몇 배에서 거래가 되냐? 한국은 주식이 이익의 몇 배에서 거래가 되냐? 중국은 이익의 몇 배에서 거래가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 어느 나라 주식이 좀 싸다.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주식값이 싸게 거래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익의 30배에서 거래가 되는데 미국은 이익의 30배에서 거래가 되고 일본은 이익의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국도 이익의 20배에서 거래가 되는데 우리는 이익의 13배밖에 안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는 거는 그런 거를 이제 국가적인 그 컨트리 리스크, 한국에 투자하면은 혹시 저기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위험 요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전쟁은 안 난다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일시적인 도발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그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주식값이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는 그건 주식을 매수 타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그 지속적인 도발, 전면전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지속적인 핵실험을 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도발만 아니면 일시적인 도발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물론 중동에서 전쟁 나가지고 석유값이 팍 올라도 그 다음날 주가가 막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예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는 단기간에 그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가는 기업이 가치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접근을 이 주식이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기업이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기업 가치가 오르면 자동으로 주식값은 오르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하면 어떡하냐?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누가 주가가 오른데 저도 텔레비 나와서 옛날에 주식 강의도 막 한 적도 있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이게 오릅니다, 이게 내립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기업 가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들을만 하지만 어떤 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에 비해서 혹은 무슨 테마에 의해서 요런 거에 의해서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하는 거는 그거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철저하게 기업 가치가 오를까 요거를 판단 못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럼 언제 파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 성장하는 한 주가는 올라요. 기업이 성장이 멈추면은 주가를 파시면 돼요. 근데 기업이 성장을 멈췄을 때도 사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성장은 멈췄지만 평생 배당을 많이 해줄 것 같다 하면은 그건 사셔도 돼요. 그런 종목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성장이 멈췄는데도 꼭 가지고 싶은 주식이 있어요. 근데 기업은 10%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주식은 무슨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올랐어. 가파르게. 갑자기 올랐을 때는 일시적으로 파셔야 돼요. 왜? 나중에는 결국 기업 가치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 가치 비해서 쭉 올라간 거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안 올라가면은 이제 이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식을 선택하려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돼요. 그 경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CIG가 뭐예요? C는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컨섬션. 소비를 한다. I는 이제 인베스트 투자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누가
수요가 있냐면은 지금 너무 저기 경기가 안 좋다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요.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너네 빵 사 먹어, 뭐 소고기 사 먹어, 재난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내수라 그래요. 내수란 말 들어봤죠? 그리고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하면은 이거 저기 수출 마이너스 수입. 외국에 100원을 수출하고 70원을 수입했어. 그러면 30원어치는 외국에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해외 수요라고 그래요. 이 내수하고 해외 수요를 합친 걸 우린 수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공급을 하겠죠. 뭐 재화와 용역을 공급을 하겠죠. 근데 뭐 경제 경영 공부하셨으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찾으면서 가격도 형성되고 거기에 있던 경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저 요 옆에 커피숍 예를 들까요? 저 커피숍이 이제 이익 보냐 손해 보냐 하면은 그거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이 많으냐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냐 없느냐에 따르겠죠. 그래서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거는,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해요. 공급은 많은데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 왜 어렵냐? 공급이 많아서 어렵다. 수요가 모자라서 어렵다. 그러면 주식 어떤 기업을 살 때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항상 많은 기업을 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질 일이 없잖아요. 수요가 항상 많으면은. 우리 최근에 수요가 항상 많았던 때 최근에 기억나요 혹시? 마스크 그렇죠. 우리 마스크 초창기에는 마스크가 수요가 없으니까 공장을 많이 안 지었는데 전부 마스크를 사려고 덤벼드니까 이제 마스크가 모자라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내 아는 분도 마스크 초창기에 마스크 공장을 지었는데 막 자랑하더라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2억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또 이제 그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어때요?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많았다 적었다 했는데 항상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기업이면 좋겠죠. 난 그런 기업이면 좋겠다. 여기 커피숍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월 1억씩 막 팔아.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옆에 커피숍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이 진입 장벽이 낮으면 안 돼. 저는 폐기물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해서 5년째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5년 동안 얼마 수익이 났냐? 수익이 얼마 안 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이 났지 싶은데 저는 100% 정도 났어요. 전에 한 6,000원, 7,000원에 샀는데 지금 12,000~13,000원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갖고 있는데 2배 넣으면 굉장히 잘한 거다 한 사람도 있지만 뭐 1개월 만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막 그 등락이 심한 거는 무슨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치료제를 금방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은 뭐 갑자기 몇 배 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옳은 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오늘 마무리는 주식을 우리가 살 때 정말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정말 자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지 자신 있는 기업이 없다 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궁금한 점 강의 들으시면서 있으셨으면 뭐 저를 비롯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일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취준생이어가지고 제가 적합
바로 와닿는 게 아닌데 앞으로를 위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강연자님은 소득이 있으실 때, 그러니까 20, 30대 재테크를 소득의 몇 %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제가 우리 딸들도 있고, 저도 그랬고, 우리 딸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옛날 제 철학은 소득의 70%를 나는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딸들도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70%를 내가 강제 저금을 시켰어요. 용돈 없으면 내가 주겠다. 절약을 처음에 돈을 저축을 많이 해서 어떤 이 목돈 마련을 위한 어떤 자본이 축적이 돼야 그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비중 60, 70% 이상을 나는 저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노후 준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한 어떤 그 보험 상품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은 내가 한 달 몇만 원씩 낼 테니까 나중에 내가 아프면은 병원비를 대줘라. 내가 나중에 그 어떤 불치병이 됐을 때 생활비를 줘라. 이런 성격을 보장성이라고 그러고, 저축성 보험은 내가 돈을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그 이익금을 돌려주는 그런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보험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보장성 보험, 내가 노후 어떤 실손보험이라든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좋지만, 노후 준비를 위한 어떤 그 저축성 보험은 저는 조금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런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뭐 되게 많은 국민들이 투자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뭐 사금융이 발달은 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국가가 모든 걸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기업도 사실상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식 시장이란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앞으로 사실 그럼 세계적인 지금 흐름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 경제는 그럼 좀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야 좀 발전도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남북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우리는 기업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세금이 없는데 우리 세금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뇌물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지금도 북한 회사가 있지만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정부 기관 명의로 운영을 한다든지, 내가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한테 뇌물을 주고 정부 기관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어서, 이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개인 기업이 발달할 수 없고, 개인 기업이 생겨날 수가 없고, 개인 기업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시장은 생겨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아까 그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풍부해서 이제 시장 경제로 가진 않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치 경제를 분리해서 정치는 정치고 경제를 따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개인 기업도 허용을 하고 그 개인 기업이 생기고 발전을 하려면은 그 기업에서 돈이 왕창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공장을 짓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그걸 갖고 있기만 있으면 어떡해? 사고 싶을 때 샀으니까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생길 거예요. 그게 증권시장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변하려면은 일단 개인이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인정해줘야 주식시장이, 아니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고,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산 개인이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사고 팔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주식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앞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려면은 일단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 시스템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한 환율이 8,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북한 환율이 8,000원이냐면은 북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야, 내가 북한 돈을 살게. 북한 돈을 살 사람이 많으면 북한 돈 가치가 막 올라가요. 야, 지금 1달러 주면은 8,000원 줄래? 그래서 1달러 주고 8,000원을 막 사,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막 많아져가면 북한 돈이 모자라. 그러면 나는, 야, 6,000원만 줘도 돼. 뭐 나는 그러면 3,000원만 줘도 돼. 1달러, 하여튼 북한 돈만 줘. 막 하다가 나는 1,000원만 줘도 돼. 하여튼 북한 돈을 난 사야 돼. 북한 돈을 살 사람들이 많으면 환율이 내려가요. 북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외국 기업이 북한에 와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북한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고, 북한에서 자재를 사야 되고, 그러려면 그건 북한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환율이 8,000원이고 저렇게 되는 거는 외국 그 달러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북한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부동산 투자 유치 발전 전망은 어떤가요? 북한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빈부 차이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하잖아요. 정말 시골에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평양에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혹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 북한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은 조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토지 같은 것도 일단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가서 토지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 가서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은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북한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랬겠지만은 그 전제 조건이 일단 정부 체제가 좀 바뀌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체제로 돼야지 그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아직은 그들만이 부동산 값이 올라도 그들만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갈등, 지금 분단돼 있는 현실이 이제 그 이유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남북이 서로 이제 평화 통일로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의 가치도 그럼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아까 채권 잠깐 말씀했는데, 북한 채권이 아까 무슨 채권 인민 공동체인가 무슨 인민생활공채라는 채권이 있는데, 지금은 그 채권이 의미가 없는 게, 채권이라는 게 그게 일종의 차용증서거든요. 정부에서 내가 채권 요거 채권을 1,000원짜리 너 사.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1,000원을 줄게. 채권을,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돈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좋지만, 돈 가치가 1년 후에 확 떨어져 버리면은 이 채권 가격이
1,000원을 돌려받아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을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는 돈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 채권은 지금 아무도 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1,000원 줄게 했는데 실제 거래되기는 200원에 거래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그 버펫이라는 사람은 북한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200원에 사놓으면은 나중에 북한이 이제 정상화된 나라로 가면은 이게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는 이익을 보지 않겠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 지금 옛날 선진국에서 있던 제조업들이 이 후진국으로 넘어왔듯이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건비 같은 게 비싸가지고 어떤 그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런데 북한에 굉장히 숙련되고 질 좋은 이 인적 자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 자원도 많고 그래서 북한 자원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북한에 유능한 그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 체제만 유지가 돼도 주가는 점점 더 오르겠지만은 통일이 되고 힘을 합친다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나라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수출입이나 이런 무역이 없이 북한 자체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필품 부족 현상은 계속되겠죠. 무역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이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빨리 나는 해제가 북한에 대한 제재 요게 해제가 돼야 그래서 수출입이 자유로워야 생필품 같은 것도 공급이 잘 되고 산업재도 공급이 되고 이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살림이 좀 많이 나아질 텐데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북한도 양보를 안 하고 미국에서도 제재를 안 풀고 이러면 당분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주식시장을 설명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재테크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사신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시는데도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되게 되면은 겁부터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가장 남한과 북한이 어떤 문화적인 이질성도 있고 액센트도 틀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은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접하지 못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북한에선 진짜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에서는 개인이 기업을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없다. 기업이 소유권을 굉장히 쪼개놨는데 그 쪼갠 한 부분을 내가 사는 게 주식이다. 그럼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일부를 사는 거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3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몇억 개로 쪼개놨어요. 그 중에 이제 개인이 한 300만 명이 이제 주인으로 이렇게 주주로 들어간 거죠.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주인인 거예요.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희 젊은 세대 또 더 어린 세대들도 사실 좀 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예전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약간 너무 좀 주식을 하면 망한다. 약간 이런 인식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건전한 투자, 이런 교육이 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한테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앞으로 진짜 더 멀리 봤을 때는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갈 때 또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며칠 전 그 신문 기사에 우연히 봤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예적금을 물어보니까 모르는 확률이 65%라 그러거든요.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경제 교육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경제 교육도 안 돼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약간 그 깊이 들어간 건데 경제 교육도 이 일반적인 금융에 대한 상식도 없는데 주식 시장에 대한 상식은 정말 더 이제 없는 게 현실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어떤 경제 생활 재테크 패러다임이 투자로 바뀌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은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금융이나 주식에 대한 어떤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장철원 대표님과 이 북한 경제의 변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남북의 경제 체제가 전혀 다르잖아요. 또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가 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좀 주식에 대한 설명을 대표님께서 많이 해주셨었는데 대표님은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이제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나 뭐 이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제가 한 1980년대 중반쯤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투자자들이 지금이 많이 현명해지셨어요. 그 당시는 묻지마 투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투자 문화가 많이 성숙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주식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애널리스트나 증권맨들한테는 정보가 집중돼 있고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정보가 단절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보가 거의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 문화는 투자 문화나 투자 환경은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도 나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북한 주민들은 주식을 모르잖아요. 북한에 주식시장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사실 미래를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주식이라는 걸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이 주식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은 기업이 지분을 쪼개서 증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지분을 쪼개서 증권화한 게 주식인데 그 주식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이 일부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식 시장에 어렵지 않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북한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일단 없는 상태인데 북한에서도 주식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기업이 없어도 주식 발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이 국가 공기업이었지만은 그 주식을 국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주식을 발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행시장이 지속되려면 유통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도 북한의 어떤 은행이나 무역회사나 어떤 북한 군 당국이나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 주식을 일반인들한테 나누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나누어 준 주식을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북한의 주식시장이 생겨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떤 경제 시스템이 바뀌면 뭐 충분히 이 뭐 변화하면은 금세 변하니까 예, 충분히 북한에서도 주식시장이 생겨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좀 이제 약간 북한을 봤을 때 조금 비슷한 이제 체제에서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고 또 이 성장 중에 있잖아요.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좀 주식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가서 베트남 증권회사를 방문해서 증권시장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1980년대처럼 그 증권회사에 발 디딜 틈 없이 베트남 주민들이 막 주식을 사려고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화랑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은 누구나 이 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자본시장에 빨리 적응하고 주식시장이 이 활황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또 주식 못지않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복권이잖아요. 특히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저 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복권 사려고 줄을 선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경우 뭐 로또도 있고 연금 복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있는데 북한은 어떤지 궁금해요. 북한에도 복권이 있나요? 예, 북한에서도 복권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아마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었던지 하여튼 50년대 초부터 복권을 발행해 왔고요. 그리고 채권, 인민생활 공동체라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도 단순한 채권이 아니고 복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인민생활공채라는 일종의 이제 채권이지만 복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행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이 복권이 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행 주체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특수하게 이제 어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외국간 평형 채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아마 인민생활공채도 아마 북한에서 어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만기 무이자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가끔가다 이제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정이 등수에 들어가면은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주고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미루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좀 많은 분들이 당첨금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1등 하는 경우는 50배까지 당첨을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제 북한 사회에도 복권이 있고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북한도 사실 세계 경제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사실 이제 북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북한 경제가 변화할 가능성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대북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지금 북한 경제 시스템으로는 어렵겠지만 이 역시 이제 충분히
경제 시스템만 조금 바뀐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앞으로 북한이 좀 폐쇄적인 경제 체제에서 좀 개방적인 경제 체제로 좀 바뀌어 나간다면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 오늘 금융 전문가이신 장철원 강사님과 함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 상황, 또 북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재테크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장철원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북통합문화센터 열린 강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